자, 9월 25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SQL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달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수강 인원에 좀 변동이 생겼어요. 한 분이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일단 휴학하시고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그 휴학을 하셔갖고요. 수강 인원 변동이 생기면은 영상 주소를 바꾸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수업을 안 들으시는 상태에서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주소 변경된 주소는 제가 톡방 상단에 이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존의 이 주소를 다른데 저장해서 접속하셨다라고 하면 그 톡에서 한 번만 더 주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기존 영상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첫 번째가 이제 집합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조회 구문의 기본 구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어와 곁들여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그런 기능들을 함수라고 해요. 통칭. 이 함수들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전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함수라는 것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열 숫자 함수, 그리고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 3단원 분량보다 1단원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근데 2, 3단원은 살짝 조금 1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 수업량을 조금 작게 잡고 2, 3 시간을 조금 작게 잡고요. 2, 3교시 시간을 조금 길게 잡을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합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SQLD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SQLD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기출 문제들 보면은 집합 연산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합 연산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유니온, 그 다음에 인터셉트, 그 다음 인터섹트, 그리고 익셉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 조회를 하면은 대체로 이제 select라고 하면서 쭈루룩쭈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령어 쳤을 때 화면에 표 같은 게 나오죠. 그 표를 결과 집합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조회되는 그 표를 하나의 집합으로 봅니다. 그러면 셀렉트문을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또 셀렉트를 하나 하겠죠. 그럼 또 결과 집합이 또 생기죠. 결과 집합 1, 결과 집합 2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를 집합 1, 집합 2라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 수학 정석책 딱 피면은 1단원에 나오는 게 집합이잖아요. 요즘은 아닌가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 때 딱 1단원이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림은 요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셀렉트문을 가지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버무려서 하나의 의미 있는 집합으로 결합하거나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유사가 아니라 솔직히 완전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여러 테이블 간의 연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자, 집합 연산자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요, 두 셀렉트문에서 조회하는 컬럼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셀렉트 한 다음에 뒤에 명시하는 컬럼 이름들 있죠? 이 컬럼 이름들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값의 종류라 그랬어요. 숫자냐 문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서로 일치해야 돼요. 숫자는 숫자끼리, 글자는 글자끼리.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합집합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실 나오기 전에 여기하고 관련된 SQLD 기출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집합연산자에서 역대 기출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에요. 한쪽 집합에 1, 3, 5, 7이 있고요. 이쪽은 1, 3, 10, 12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대한 합집합을 구하면, 자, 1, 3, 5, 7, 10, 12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유니온이에요. 근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밑에다 그릴게요. 자, 1, 3, 1, 3, 5, 7, 그 다음에 1, 3, 10, 12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유니온 올이에요. 차이가 그냥 유니온은요, 중복된 거는 제거하는 거고요. 유니온 올은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두 결합하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처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유니온보다 성능이 빨라요. SQL에서는. 그 SQLD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 SQL문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SQLD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가 더 결과가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실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거라면은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SQL문은 실행 결과가 1초 넘어가면 일단 망한 거예요. 실무 기준으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5초라고 하는 시간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만 번씩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쳤는데 5초 동안 웹페이지가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마우스 던져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1초 넘어가면 일단 무조건 SQL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업 중이시라고 하면은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최대한 많은 기능을 습득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근데 학업을 이미 종료하신 상태라고 하면은 성능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쿼리들이 있어요. SQL문을 다른 말로 쿼리문이라고 해요. Q자만 줄여서 스트럭처도 쿼리 랭귀지니까요. Q자만 따서 그냥 쿼리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실무 가면. 집합연산자에서 나오는 구문들은요. 실무에서는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냥 쓰지 말라고 배웠어요. 실무에서는 이 집합연산자를 버리세요. 전반적으로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집합연산자를 쓰지 않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만 SQL문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뿐이에요. 자, 뭐 합집합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녹화 다시 들어갔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소속 학과 번호를 조회해서 전체 학과 번호 목록을 중복 없이 생성하래요. 자, 학생 테이블에 있는 소속 학과 번호. 자,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는데요. select 별표 from student. 별표는 실제 실무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평상시에 데이터 조회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별표가요. 이 별표가 컴퓨팅에서는 오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되게 편한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사수가 있으면 혼나요.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요.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은 자, 아이디는 학생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아이디, 성별, 주민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키, 몸무게 등등등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번호예요. (1일차) 교재 보시면은 각각의 그 테이블 컬럼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그 표가 제시됐었죠. 근데 매번 1일차 교환을 열어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습용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만들어서 내장해 놓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 상태에서요. 이건 따로 메모하세요. call sp 언더바 table info 라고 입력하고 괄호 열고 닫고. 네, 이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우리 실습용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만 이 기능을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요. 네, 결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표가 엄청 쭈르륵 나오거든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들에 대해서 필드 이름과 그 필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나와요. 중복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네, 디파트먼트는 뭐 딱히 없네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조금 가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프로페설스 교수 테이블이에요. 교수 테이블에 대한 학과 번호.
이 두 개를 각각 조회를 하는 거죠. 일단 각각 조회해 볼게요. 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소속학과 번호를 조회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서스에서도 조회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니온이라고 결합을 시키면은 이 두 개의 결과를 일단 다 합친 다음에 중복된 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학생 데이터 조회했을 때 이게 중복되는 값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결과행이 많이 나와요. 학생은 77, 교수는 31. 근데 이거를 결합해 놓고 중복된 거를 지웠더니 10건으로 압축이 됐어요.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학교 구성원, 학생 교수의 이름과 소속학과 아이디를 한 번에 조회해서 목록을 만들어라. 학생의 이름과 소속학과, 그 다음에 교수의 이름과 소속학과를 조회해서 유니온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전체 구성원의 이름과 학과 번호를 하나의 목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의 행이 완전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이름은 똑같은데 학과 번호가 다르다면은 각각 별개의 데이터로 표시가 돼요. 중복의 기준은 한 줄이 전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셀렉트해서 나온 결과 이 표에서 한 줄이 통째로 똑같아야 중복으로 칩니다. 자, 유니온 올이에요. 학생과 교수의 소속학과 번호를 조회해서 전체 학과 번호 목록을 중복된 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생성해라. 이거는 유니온 올이죠. 그러면 중복되는 데이터가 모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학생 데이터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개수, 프로페서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개수거든요. 아까 제가 따로 조회했을 때 스튜던트 데이터는 77개가 나왔고요. 프로페서스는 31개가 나왔어요. 더하면은 108개 맞죠? 밑에 108개 나오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터섹트, 교집합입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행만을 반환하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10.3 버전부터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설치한 버전이 11.4.5니까 뭐 얘를 지원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학생과 교수가 모두 존재하는 학과 조회하기.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일련 번호 조회하고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일련 번호 조회했을 때 교집합을 취하면 스튜던트에 대해서 뭐 101, 102, 뭐 103, 201 뭐 이렇게 조회하고 프로페서스에서 103, 201, 202 이렇게 조회됐다. 여기에 대해서 교집합을 취하면 결국은 103과 201은 학생과 교수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학과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조회했더니 이제 10건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차집합입니다. 첫 번째 셀렉트문의 결과집합에서 두 번째 셀렉트문의 결과집합에 존재하는 행을 제외한 결과만 가져오는 거죠. 자, 흔히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그 다음에 MySQL,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마리아DB 등등등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카데믹한 어떤 개념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예요. MS 워드와 그 다음에 아래 한글,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있죠.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한글로 이력 썼을 때랑 MS 워드로 이력 썼을 때 인쇄해놓고 나면 사실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근데 한글과 MS 워드의 사용법은 분명히 똑같은 기능인데 묘하게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죠.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한데 사용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들, 얘네들도 DBMS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인데 얘네들도요, 개념은 전부 똑같은데 묘하게 사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사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차집합 연산자가요, 일단 MS SQL은 거의 안 쓰니까 MS SQL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MySQL하고 마리아DB는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접속할 때 마리아DB 마이너스 유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DB가 MySQ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껍데기만 바꾼 거기 때문에 MySQL이 쓰던 그 명령어를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DB 대신에 MySQL이라고 접속해도 접속 똑같이 돼요. MySQL이라고 입력해도 마리아DB 접속이 똑같이 돼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팔면서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원래 공짜였던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유료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MySQL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랑 경쟁이 좀 더 세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MySQL이라는 걸 만들었던 원작자가 그 유료화된 거에 반감을 갖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시한 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마리아DB랑 MySQL은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MySQL하고 마리아DB는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차집합 연산자가 오라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키워드를 써요. 여기 얘를 빼라.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오라클을 사용할 때는 키워드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기능은 똑같아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잠깐 외우시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왜 언급해 드리냐면은 그 SQLD 시험은요 오라클 기준으로 나와요. SQLD 시험은 오라클 기준으로 나와요. 근데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MySQL 설치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오라클은 설치하면은 MySQL은 장난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하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설치하려면은 설치만 한 3회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뭐 아예 각 잡고 뭐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학업 중이시라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뭐 컴퓨터 공학과다 혹은 소프트웨어 학과다 뭐 이러면은 오라클을 직접 설치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요즘은 SQL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전공이신 경우보다 오히려 그쪽 계통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이 배우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슈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많이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SQL이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친하지 않으신 경우에 오라클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전공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오라클로 구성된 게 아니라 MySQL 기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SQLD 시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부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실무에서는 만약에 실무에서는 전문 프로그래밍 파트가 아니시라면 사실 실무에서는 프로그래밍 파트도 데이터베이스 설치 직접 안 해요. 보안 책임자들이 하는 거지 실무에서는 프로그래머들도 데이터베이스 자기들이 설치 안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군이 있어요. DBA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요. 그래서 SQLD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 공인 시험이니까 그냥 그 공부하는 거 중간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나는 데이터베이스 전문직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오라클에서 시행하는 그 OCP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국가 공인이에요. 자격증 다 따는데 한 돈 100만 원 듭니다. 자격증 하나 따는데 한 돈 100만 원 들어요. 이게 한 5과목인가 7과목을 패스해야 되는데 한 과목당 10얼마씩 들거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진짜 전문적으로 나는 데이터베이스 직군으로 이 이름 석자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도전해보세요. 시험이 전부 영어입니다. 국가공인이 아니고 국제공인이기 때문에 얘는 영어로 시험 봐요. 그리고 이 OCP 시험, SQLD도 마찬가지인데요. SQLD랑 OCP 시험은 한번 자격증 따면 영구적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인가 2년 단위로 갱신해줘야 돼요. 그나마 SQLD는 좀 나아요. SQLD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만 들으면 갱신해줘요. 근데 OCP는 아예 그 자격을 새로 따야 돼요, 자격증을. 근데 SQLD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시험 난이도 되게 쉬워요.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딸 이유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자, 집합연산자 관련된 연습 문제는 여기 4개만 있습니다. 그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4개 중에 4개에 대한 거 그 워크북 열어보시면은 풀이 다 있고요. 만약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해설까지 같이 달아놓긴 했는데 요거는 내가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톡방에다가 며칠차 몇 단원 연습 문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이
7시 40분이네요. 8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말씀드린 시간 됐으니까요.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함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원래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예를 들면은 조회 결과를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변환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때 씁니다. 되게 복잡한 처리를 간단한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종류가 있어요. 단일행 함수와 집계 함수가 있습니다. 단일행 함수는요, 조회된 결과 하나하나의 행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각각의 행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뭐 옆에 나와 있는 예시는 뭐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 예시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집계 함수는 여러 개의 행을 하나의 결과로 요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합계, 평균, 최대값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파트는 단일행 함수만 소개할 거고요. 집계 함수는 다음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 단일행 함수의 유형은 문자열 함수, 문자열을 변경하거나 분석할 때 쓰는 거, 그 다음 숫자 함수, 숫자를 계산하거나 반올림할 때 쓰는 거, 조건 및 널 처리 함수, 그리고 날짜 함수, 형변환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열 함수와 숫자 함수 요거 두 개를 먼저 한 단원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 함수를 살펴볼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은 굳이 실무 기준으로요. 굳이 내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명령어 안에 들어가는 서브 명령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어들을 표로 정리해 놓고 그냥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실무는 결과만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근데 SQLT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랑 아니면은 실무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접근 방법이 좀 다르실 거예요. 실무에서 쓰시고자 하는 경우는 그냥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이거 전에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신 다음에 이 교환을 다시 뒤적뒤적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함수는 저도 100%다 안 외워요. 못 외운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안 외워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는 거는 만약에 업무에 엑셀을 쓰신다면 엑셀 함수를 첫 번째부터 끝까지 내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겠다.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을 보시고자 하면은 적어도 제가 여기 교환을 정리해 드리는 거는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요. 그나마 좀 자주 언급되는 함수들만 정리했는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계속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면은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정리해 드리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외에 자격증 준비하는 책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기출문제에 어떤 함수들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체로 함수에서 제가 봤을 때 한 3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함수들을 표로 쭉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 지금 봐봤자 지루하기만 하니까 지금 안 읽을게요. 요 함수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예제들을 이 이후 페이지들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제들을 다 접해보신 다음에 실습 시간에 요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아 맞아 이런 기능이었어 라는 게 기억이 나는지를 짚어보세요. 파란색으로 써있는 게 함수예요. 어퍼라는 함수입니다. 자, 어퍼 함수, 어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해요. 내지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 함수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안 좋은 기억을 지쳐내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를 함수 fx라고 부르죠. 이 함수라고 하는 게 영어로 표현했을 때 펑션이거든요. 원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학기호가 펑션의 f를 따서 그냥 f라고 해요. 사실 이거 꼭 fx라고 안 해도 돼요. 헬로의 a는 2a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 전부 f라고 퉁치자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나 fx 그러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1로 정의되어 있을 때 y는 f의 5라고 하면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x가 5로 들어가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여기에 11이 대입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z는 헬로에 5를 준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5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건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정의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을 키워드에다가 축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는 코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랭귀지들이 백지 상태에서 개발자한테 다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안 쓰니까 필수적인 기능들은 애당초 그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장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쭉 살펴보고 아 어떤 기능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 수업에서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종강할 때까지 이렇게 약속합시다 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종강할 때까지 그냥 f의 5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11이구나 라고 기억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미리 그냥 약속해놓고 우리끼리 다 내장을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5라고 하는 값, 이 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매개변수 이렇게 배우죠. 마찬가지로 코딩에서도 매개변수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매개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SQL에서 쓰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대체로 필드가 들어갑니다. 컬럼이요. 그러면 해당 컬럼의 데이터 조회 결과에 대해서 이 함수에 의해 가공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퍼라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들어간 내용들을 전부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을 대문자로 바꿔서 조회하는 거예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급여 필드가 500 이상인 교수의 아이디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급여 오름차순, 오름차순인 정렬이니까 올더바이고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순차 정렬이란 뜻이죠. 그래서 ASC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필드 이름을 지정했을 때 그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가공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로어는요, 입력된 문자들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싹 다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하는 거죠. 자,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이라고 했으니까 뭐라도 있으면 돼요. 뭐라도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is not null로 줘야죠. 넘어갈게요. 차 랭스입니다. 글자 수를 반환합니다. 자, 이름이 5글자를 초과하는 학과의 이름과 글자 수의 길이를 내림차순으로 조회하시오. 자, 5글자를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where 검색 조건에서도 함수 쓸 수 있어요. 차 랭스 dname, 디파트먼트 네임, 학과 이름의 글자 수가 5글자를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과 이름 글자 수를 조회합니다. 정렬도 해요. 자, 학과 이름 글자 수에 대해서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자, where절에서는 함수의 적용 결과에 대한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함수 결과를 정렬 기준으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차 랭스를 셀렉트에서도 한번 썼잖아요. 여기서도 글자 수 한번 카운트하고 정렬에서도 한번 또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where절에서는 별칭을 못 쓴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as cl이라고 하면은 order by에서 함수 쓰는 대신에 cl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 전에 우리 데이터 조회할 때 얘기했었죠. 셀렉트와 order by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연산을 2번 시키지 말고 셀렉트에서 별칭을 걸어놓고 order by에서 별칭을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과 이름과 학과 이름의 글자 수가 글자 수 내림차순으로 조회가 되죠. 자, 이름이 5글자를 초과하는 학과의 이름과 이름 글자 수의 길이를 내림차순으로 조회하는데 앞 예제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별칭을 적용했어요. 자, 차 랭스의 dname as dname len이라고 별칭을 준 다음에 요 별칭을 끌어다가 정렬하는 데 쓴 거죠. 이게 앞에 있는 쿼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렬을 하는 동안 매번 글자 수를 이거 몇 글자 이거를 계속 카운트를 하는 것보다 한 번 카운트 해놓은 걸 다시 재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콘캣입니다. 콘캣은요 여러 문자를 하나로 이어붙입니다. 파라미터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콤마로 계속 나열하면 돼요. 고정된 문자열을 결합할 때는 콧다운표로 감싼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름, 학점, 콘캣 이제부터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름, 콤마,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여는 괄호, 학점, 닫는 괄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학과 이름과 학점이 있으면 학과 이름, 여는 괄호, 학점,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고정된 문자열을 결합시킬 때는 콧다운표로 감싸시면 돼요. 쌍따옴표 안 돼요. 자, 이렇게 결합된 결과한테 서브젝트 인포라는 별칭을 붙여줬고요. 1학점 과목에 대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학점이 1인 과목에 대해서 정렬했고, 여기서는 과목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네임으로 정렬해도 되는데
별칭 중김에 서브젝트 인포로 정렬했습니다. 콘텍 함수예요. 이어붙이는 기능. 서브스트링. 문자열의 특정 위치. str이라고 들어간 건 이제 컬럼이고요. 컬럼에 대해서 특정 위치 포스부터 지정 길이 렘만큼의 글자를 추출합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네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결과를 파트 이메일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1, 2, C가 2번째죠. 여기서 네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골뱅이까지죠. 그럼 CON 골뱅이가 되네요. 두 번째는 D부터 하나, 둘, 셋, 네 글자니까 D 골뱅이 마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중간을 잘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자, 레프트하고 라이트. 레프트는요, 주어진 값에서 왼쪽에서 요 글자 수만큼 잘라요. 라이트는 주어진 내용의 오른쪽에서 요만큼을 잘라요. 자, 레프트 네임에서 한 글자를 쪼개서 성이라고 붙이고요. 라이트 이름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잘라서 as 이름이라고 뽑았습니다. 이름과 글자 나오죠. 자, 지금 요 예제는 모든 이름이 세 글자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서 두 글자가 된 건데, 이름이 뭐 네 글자, 다섯 글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성 같은 경우는 한 글자이니까, 뭐 한 글자가 아닌 성도 가끔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 같은 경우는 한 글자인데 이름이 n 글자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얘는 SQL이 좀 더 복잡해져요. 차 랭스 네임 이라고 하면은 이름의 글자 수죠. 자, 이름이 세 글자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은 무조건 한 글자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글자 수에서 이게 전체 글자 수잖아요. 여기서 한 글자를 빼면 성을 뺀 나머지 글자 수가 나오죠. 그러면 write name에 대해서 차랭스 빼기 1만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만 추출하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F1x는 2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F2x는 F1x 더하기 5예요.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F2에 5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요거잖아요. F1의 5 더하기 5가 되죠. 그럼 다시 요거는 얘를 부르는 거니까 결국은 2 곱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함수 안에 이렇게 다른 함수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원리예요. 자, 리플레이스입니다. str from 2예요. str에서 from을 찾아서 to로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2라는 글자를 찾아서 리로 바꾼다는 거죠.
자,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라는 글자를 리로 바꿔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변경되는 거 없이 그냥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메일 주소의 뒷부분이 gmail.com인 교수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like 연산자 쓰지 않고 조회하세요. 만약에 like 연산자를 썼으면 where email like %gmail.com 이렇게 했으면은 gmail.com으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이걸 안 쓰고 instr 함수를 썼을 때 instr은요 문자열 str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는 위치를 반환해요. 문자열은 1부터 시작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0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1 골뱅이 gmail.com으로 치면은 11이 되는 거죠. 11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네이버닷컴이었다 라고 하면은 골뱅이 gmail.com이란 글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0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select 이메일과 instr 이메일 gmail.com을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gmail.com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그 gmail.com이 시작하는 위치가 나와요. 2, 3, 4, 5, 6, 7, 8, 9, 10, 11, 12번째 글자부터 gmail.com이 시작된다예요. 근데 gmail.com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0이 떨어지는 거예요. 찾을 수 없으니까. 0번째 글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nstr의 결과가 0보다 크다면 gmail.com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like 현상보다 빨라요. 자, lpad, rpad 함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쓸 일이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SQL 시험에 이 함수 자주 나와요. 자, lpad는요 문자열의 길이가 len 여기에서 정한 길이가 될 때까지 왼쪽을 pad str 여기에서 지정한 글자로 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ad 리 콤마 5 콤마 별 이렇게 주면은 리라는 글자가 5글자가 될 때까지 왼쪽에 별표를 채워요. 그러니까 별표 리가 되는 거죠. 다운표로 감싸지 않으면 실제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뜻하는데 다운표로 감싸면 고정된 글자예요. rpad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있는 글자 수가 될 때까지 세 번째 내용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리 별표가 되겠죠. 같은 조건을 걸었다면. 자, 요 내용은요. 콩캣 뭔진 몰라도 결합을 합니다. 일단 대괄호 하나 붙여놓고요. lpad 번호가 5자리가 될 때까지 0을 덧붙여요. 그리고
대괄호 닫고 띄어쓰기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고 번호가 09901 원래 번호가 9901이었겠죠. 띄어쓰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패드 이름이 10글자가 될 때까지 뒤에 띄어쓰기를 붙여요. 그러면은 요 이름 3글자니까 뒤에 띄어쓰기가 7개 정도 붙었겠죠. 자, 요렇게 결합된 내용을 라벨이라는 값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01번 학과 소속 교수들 중에서 교수 번호를 5자리 숫자 왼쪽에 0을 채우고요. 교수 이름을 공백 포함 10자리 오른쪽 정렬로 만든 뒤 두 값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 값을 오름차 순으로 출력하시오. 정렬할 때는 별칭을 끌어다 쓰면 효율이 좋다고 했으니까 별칭 끌어다가 정렬했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외울 게 많아서 스트레스예요. 함수 부분은. 자, 살. 급여를 그냥 앞에 3글자만 따갖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게 만원 단위로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5,500이라고 돼 있으면 500만 원인 거예요. 여기에 일반을 곱해서 원 단위로 환산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곱하면 원 단위가 되겠죠. 이거를 천 단위 구분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포맷, 형식을 맞춰서 급여가 높은 상위 5명을 출력하죠. 자, 포맷한 다음에 숫자 데이터와 자릿수를 지정하면은 자, 일단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쉼표를 찍어주고요. 뒤에 들어가는 거는 소수점 자릿수를 뜻해요. 소수점 자릿수를 안 쓰고 싶으면 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급여의 만을 곱한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포맷, 형식을 만들어서 별칭 부여하고요. 요걸로 역순 정렬. 그거를 상위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0번째부터 5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요 리미트 구절이 우리가 부분조회에서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리미트 구절이 없어요. 대신에 오라클은 로우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로우넘에 대해서는 제가 SQLD 시험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에서 사용하실 거라면은 개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업무에서 쓰실 거라면 로우넘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넘이나 리미트 같은 구절이요, 보통은 웹페이지에서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게시판 같은 거 보면 밑에 페이지 번호 눌러서 페이지 넘어가는 기능 있죠. 그거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오라클 하신다고 해서 로우넘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내용이 많네요. 일단은 문자 함수까지 보시죠. 숫자 함수는 다음 교시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성이 김이고 직급이 부교수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 좀 잘못 기입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처리하려면은 where 앞에 left name, 1이 김 그리고 and가 붙어야죠. 이고니까 그 다음에 뒤에 포지션 이퀄 부교수 그렇게 가면 되죠. 네. 이게 처음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실제로 조회해 보니까 김씨가 없었어요. 기억이 지금 나는데 김씨가 없어갖고 여기 SQL만 바꾸고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안 지운 거예요. 예.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의 문자 열함수가 분량이 많아서 이제 뒷부분 숫자 함수는 3교시로 미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 함수들을 요약한 표가 있는데요. 예제들 다 보신 다음에 앞부분으로 돌아오셔서 이 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BS 함수는요, 절대값을 반환해요. 자, 이제 볼게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평균 키가 170이래요. 4학년 학생 중에서 키가 큰 상위 5명에 대해서 이름, 키, 그리고 기준키 170과의 차이를 키 차이라는 필드로 이름을 걸어서 절대값으로 확인하래요. 자, 이름, 키, 그리고 키에서 170을 뺀 그 결과를 ABS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를 키 차이라는 필드로 뒀어요. 자, 학생 테이블이니까 from students 들어갔고요. 4학년 학생 중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where 학년이 4. 그 다음에 키가 큰 상위 5명이라 그랬으니까 order by height 키의 역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0번째부터 5개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가 큰 상위 5명에 대해서 평균 키와의 차이값이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어이구, 화면이 잠겨 있네요. 네, 26페이지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킹해 보면은 4학년 학생 중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rom students고요. 4학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검색 조건이 학년이 4인 거. 그 다음에 키가 큰 상위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키가 큰 순서대로 정렬했어요. 역순으로 정렬하면 키 큰 순이죠. 상위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0번째부터 5개. 얘에 대해서 이름 키, 요거까지 쉬워요. 기준 키와의 차이. 자, 실제 키와 기준 키와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은 애당초 그냥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전부 양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 빼기 헤이트가 되건 헤이트 빼기 170이 되건 결과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관련된 처리예요. 라운드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x를 소수점 y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y 제곱을 구합니다. 자, 이름, 키, 몸무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체질량 지수를 구하래요. 근데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이래요. 자, 그럼 먼저 이름, 키, 몸무게, 키까지는 똑같아요. 뭐 키 몸무게라고 하건 몸무게 키라고 하고 이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웨이트 나누기죠. 나누기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 제곱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키는 미터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저장되어 있는 키는요 센티미터 단위거든요. 센티미터 단위를 미터 단위로 나누려면 10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186이면은 1.86에 대한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눠서 제곱을 했습니다. 자, 요 결과치를 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BMI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체질량 지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SQL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값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대체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엑셀을 좀 다뤄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엑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함수 적용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엑셀이랑 SQL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관련된 함수예요. 소수점 내림, 올림, 그리고 자르기. 자, 2학년 학생들의 이름키 몸무게 소수점을 내림 처리한 BMI를 BMI 다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올림 처리한 BMI, BMI 업,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자른 BMI, BMI 턴을 이름순으로 조회하시오. 자, 그럼 아까 BMI 구하는 공식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자, 요거를 소수점 내림, 소수점 올림,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자름. 네. 이렇게 각각 조회를 한 거죠. 자, 얘는 SQL이 좀 길어서요. 실은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자, 소수점 내림, 올림, 그리고 셋째 자리에서 자름. 네, 그거죠.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교환이 좀 반대로 적혀 있어요. 네, 오늘 좀 크리티컬한 오타가 좀 있어서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배포를 할게요. 셀 함수는 소수점 올림이고요. 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플로는 소수점 내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MI 다운이 아니라 업이라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다운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아까 그 문자열 함수에서 20페이지에 문제 잠깐 잘못 적혀 있던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도 좀 오타가 좀 있어서요. 이따가 마지막 10교시 실습하시는 동안 요 PDF 제가 한번 다시 변환해서 재배포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MOD입니다. 나머지를 반환해요. X, Y를 주면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을 해요. 자, 짝수학년인 학생 중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상위 3명의 이름, 학년, 성별키, 몸무게 연락처를 조회하시오. 짝수라는 거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결과값이 0이 되면 돼요. 그럼 짝수죠. 자, 그래서 where MOD 학년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인은요, 매개 변수가 양수면은 1, 음수면은 마이너스 1, 0이면은 0을 반환합니다. 자, 우리나라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0이래요. 아까 얘기했었죠. 1학년 남학생에 대해서 이름과 평균 키보다 큰지 낮은지를 0, 마이너스 1로 필드 이름은 평균 비교로 해서 확인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사인, 헤이트 빼기 170. 키에서 170을 뺐을 때 양수면 0보다 크면
1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홍지호는 평균 키보다 크고 심지아, 황진우, 김준혁은 평균 키보다 작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1학년 남학생 중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숫자 함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는 이제 문자열 숫자 함수 모두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25분인데 실습 한번 각각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시면 대충 한 40분, 4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마무리는 한 45분쯤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